안녕하십니까? 국립한글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해설사와 함께 문자혁명 전시를 둘러보겠습니다. 이 유물은 고려시대 불경입니다. 금을 갈아 넣은 먹을 사용하여 글씨를 썼고 그 내용을 그림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위에 있는 유물은 구텐베르크 박물관에서 온 것인데요. 모두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값비싼 양피지에 쓴 것입니다. 화려한 색채와 금박으로 장식한 그림도 보입니다. 소수의 훈련된 전문 인력이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책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저렴하게 책과 문자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1450년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서양에서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텐베르크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이미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했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책이 여기 있는데요. 바로 직지입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1377년 고려시대 흥덕사에서 상하 2권으로 인쇄되었으나 현재는 하권만 딱 한 부 남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술을 발명한 후 처음으로 인쇄한 책입니다. 성경책인데요. 42행씩 찍어서 42행 성서라고도 합니다. 양피지와 종이를 사용하여 모두 180부를 인쇄했으며 현재는 48권이 남아 독일, 미국, 일본 등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직지와 42행 성서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독일의 인쇄술은 민간에 의해 상업적 목적으로 발전된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가 주도하여 금속 활자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태종은 주자소라는 관청을 만들어 활자를 주조하고 책을 인쇄하게 했습니다.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활자를 만든 왕조였습니다. 특히 세종은 활자 개량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진 갑인자는 활자의 모양이 반듯하여 조판 속도가 빨랐습니다. 글자체도 아름다워서 조선 말기까지 5차례나 다시 만들어질 정도로 조선 왕실을 대표하는 활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인쇄업을 주도한 민간업자 중 대표적인 인물로 뉘른베르크에서 활동한 안톤 코베르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 유럽에 지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은 빠르게 여러 도시로 전해졌고 1500년까지 약 50년간 유럽 각국에서 무려 2천만 권에 달하는 책이 인쇄되었습니다. 이 50년 동안의 시기를 인큐네뷸러라고 부르는데요. 인큐네뷸러는 라틴어로 요람을 뜻하는 말로 인쇄술의 초창기를 말합니다. 필사문화와 인쇄문화가 함께 공존한 시기였지만 여전히 필사본을 인쇄본의 모범으로 생각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두 문자를 인쇄하지 않고 비워두거나 구매자의 취향이나 부의 정도에 따라 화려한 제본을 할 수 있도록 책의 속지만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인쇄술로 인해 더 많은 책이 더 쉽게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아직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은 여전히 예술품처럼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책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대부분 어려운 라틴어나 한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문 대신 우리말로, 독일에서는 라틴어 대신 독일어로 된 책을 출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자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쉽고 편한 우리글,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요. 한글책을 출판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국보 월인천강지곡은 최초로 한글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인쇄한 책입니다. 석가모니의 삶과 가르침을 담아 세종이 직접 노랫말을 지었습니다. 한글은 앞에 큰 글자로, 한자는 그 뒤에 조그맣게 써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안 1세가 독일어로 토이어당크를 펴냈습니다. 황제 자신의 경험을 기사 이야기로 멋지게 각색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에른라이히 공주는 함께 나라를 이끌 신랑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기사 토이어당크는 공주를 만나러 여행을 떠납니다. 80번이나 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공주와 만나 약혼하는 데 성공합니다. 토이어당크를 위해 특별히 서체까지 만들었는데요. 이 서체는 이후 프락투어로 발전하여 20세기 중반까지 독일에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로 민간의 전문 인쇄업자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 중의 책 성서는 쏠쏠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라틴어뿐 아니라 독일어로 성서를 만들었습니다. 1466년 최초로 독일어 성서를 펴낸 사람은 구텐베르크의 제자 요하네스 멘텔린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인쇄업자들이 18종이나 되는 독일어 성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자국어 출판을 더 활발하게 만든 건 번역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번역 사업을 주도한 건 왕실과 국가였습니다. 세종의 아들 세조는 많은 불경을 한글로 펴내 번역 사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첫 번째 성과인 불교 입문서 능엄경에는 여러 신하, 승려들과 함께 세조가 직접 번역 작업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는 어린이용 교재 소학을 시작으로 유교의 주요 경전인 사서삼경의 번역을 완성했습니다. 독일에서 자국어 번역의 토대를 닦은 사람은 대학 교수이자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는 면벌부를 팔아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돈만 내면 영혼의 죄를 사면해준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면벌부를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라틴어로 썼을 땐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독일어로 번역하여 펴내자 독일 전역은 물론 순식간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교회의 가르침 없이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고 생각한 루터는 평범한 사람들도 직접 읽을 수 있도록 친숙하고 쉬운 문장으로 성서를 번역했습니다. 1534년에는 완전판 성서를 출간했는데요. 20년 동안 430쇄가 나올 정도로 폭넓게 보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교뿐 아니라 인문, 과학, 실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일어 서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문자혁명 전 3부입니다. 흰색 바탕에는 한글 서체를, 검은 바탕에는 독일 서체를 전시했습니다. 최초의 한글 서체는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당시 한글은 직선적인 각진 글씨였죠. 보기에는 좋았지만 쓰기에는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붓으로 쓰기 편한 부드러운 곡선형 글씨체로 변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궁체라는 한글 서체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데요. 궁체는 궁궐에서 글씨를 전문적으로 쓰는 서사상공에 의해 발전된 글꼴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여성적 서체의 상징이었던 궁체가 민족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궁중에서 사용되던 궁체는 점차 서민들에게도 퍼져나가 19, 20세기 서울 지역에서 가장 유행하는 세련된 서체가 되었어요. 애국가, 국어교과서 최초의 순한글 신문도 궁체로 인쇄할 정도였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서체는 카롤링거 소문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카롤루스 대제는 서기 804년 서유럽 대부분을 통일하는데요. 당시엔 지역별로 너무 많은 서체가 사용되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롤루스 대제는 제국의 필자체를 통일합니다. 이것이 카롤링거 소문자입니다. 빽빽한 대문자보다 읽기 쉬웠던 카롤링거 소문자는 유럽 각지로 퍼져나갑니다. 이후 제국의 힘이 약해지자 지방의 글씨체가 다시 출현합니다.
북유럽에서는 블랙레터라는 서체가 나타나는데요. 양피지를 절약하려고 많은 글자를 한 페이지에 적다 보니 종이가 전반적으로 까맣게 보여서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회기 방향을 틀 때 꺾어 쓰므로 꺾인 서체라고도 부릅니다. 독일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꺾인 서체 3가지를 감상해 볼까요? 먼저 텍스투라입니다. 직선적인 형태의 글자가 마치 섬유의 텍스처처럼 보여 텍스투라 혹은 텍스투어라고 부릅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가 텍스투라로 되어 있지요. 그보다 좀 더 유연한 모양이 슈바바허인데 16세기 독일어 인쇄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소 뾰족한 프락투어가 16세기 초에 생겨나는데요. 슈바바허를 밀어내고 독일을 상징하는 서체로 성장합니다. 반면 둥근 글꼴도 있는데요. 안티크바라는 서체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로마 근교에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둥글게 쓰다 보니 상대적으로 여백이 많이 보여 화이트 레터라고도 부릅니다. 20세기 초 독일에는 꺾인 프락투어와 둥근 안티크바에 대한 서체 논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독일인에게 꺾인 서체는 종교개혁 인쇄물을 찍어낸 프로테스탄트의 서체, 민중의 서체로 생각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독일어 출판물은 프락투어로, 외국적인 것은 둥근 안티크바로 인쇄했습니다. 서체 논쟁은 1941년 히틀러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던 둥근 글꼴로 통일하며 종결됩니다. 300년 이상 독일 서체를 지배했던 각진 글꼴 프락투어는 이제 신문 제호나 맥주 등 전통을 나타내는 증표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자혁명전은 한국과 독일의 문화를 문자와 인쇄술의 관점에서 풀어낸 전시입니다. 다양한 서체로 인쇄된 책의 숲을 거닐며 전시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